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석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제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6시 정각에 시작됩니다. 수십 년간 군인처럼 지켜온 습관이지요. 암막 커튼을 걷으면 아직 푸른빛이 감도는 여명의 빛이 거실로 스며들어옵니다. 창문을 열면 새벽 공기에 실려오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제 폐부를 시원하게 씻어주는 것만 같아요. 이 집으로 이사 온 지도 어언 10년, 먼저 간 아내와 함께 고른 이 단독주택은 이제 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흔적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는 아내가 뜨개질을 하며 앉아있던 자리이고, 제가 매일 아침 차를 따라 마시는 국화 문양 찻잔은 아내의 혼수품이었죠.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인이 적적하지 않냐고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우리가 함께 가꾼 시간들이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으니까요.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는 저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작은 텃밭을 돌보는 것입니다. 상추와 깻잎, 방울토마토 몇 그루가 전부인 소박한 텃밭이지만 제게는 자식만큼이나 귀한 존재들이지요. 흙을 만지고 물을 주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올해는 토마토가 아주 실하게 열리겠구나. 혼잣말을 하며 잘 익은 토마토를 하나 따입에 넣으면 세상 어떤 과일보다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오전에는 서예를 합니다. 벼루에 먹을 갈대의 묵직한 감촉, 화선지에 먹물이 스며드는 소리,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수행과도 같습니다. 심한신한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는 이 글귀를 요즘 들어 부쩍 자주 쓰게 되더군요. 그만큼 제 삶이 평안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 상현이 내외가 결혼하고 분가한 후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자식들 걱정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동네 노인정의 오랜 벗, 최영감과 바둑을 두러 가기도 하고 볕이 좋은 날에는 낚싯대를 챙겨 근처 저수지로 향하기도 합니다. 아들 내외가 같은 동네로 이사 온 후로는 주말에 가끔 손주인 준우가 놀러 오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죠.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 안기는 6살배기 손주를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현이는 듬직한 아들이었고 며느리인 수진이도 싹싹하게 자라는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가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유독 날이 맑았습니다. 오후 내내 서예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저는 막 완성한 작품을 벽에 기대어 놓고 만족스럽게 감상하며 아내가 남기고 간 찻잔의 향긋한 국화차를 우려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나른한 햇살을 받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고요를 깨뜨리는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최영감과 바둑을 두기로 한 것은 내일이었고 아들 내외가 온다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향하자 인터폰 화면에 잔뜩 굳은 표정의 며느리 수진이와 그 뒤에 숨어있는 손주 준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문을 열자마자 수진이는 다급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정말 죄송한데 급한 일, 아주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녀의 말은 숨 쉴 틈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수진이는 거의 울상이 된 얼굴로 준우의 등과 아이의 물건이 가득 담긴 커다란 가방을 현관 안으로 휙 밀어 넣었습니다. 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았습니다. 준우 잠시만요. 아주 잠시만요. 제가 처리하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그 말을 끝으로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밖에서는 다급한 구두 소리가 멀어지더니 이내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뺑소니 사고라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발치에는 커다란 가방 하나와 낯선 상황에 겁을 먹고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의 손주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평화로운 오후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거실 바닥에는 방금 막 우려냈던 국화차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손주를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우를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우리 준우, 엄마가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나 보다. 괜찮아. 하랩이랑 재미있게 놀까? 제 말에 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준우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던 제 서재 겸 거실은 순식간에 준우의 장난감들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하던 집은 시끄러운 만화영화 주제가와 준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깨져버린 이 고요함이 어쩐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잠시가 과연 얼마의 시간이 될지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잠시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집안에 저녁 어스름이 깔릴 때까지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죠. 준우는 만화를 보다 지쳤는지 배가 고프다며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라면 장아찌에 물 말아 한 그릇 후루룩 비웠을 테지만 한창 클 나이의 손주에게 그럴 수는 없었지요. 냉장고를 뒤져 계란을 풀고 김을 잘라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오물오물 작은 입으로 주먹밥을 받아먹는 손주를 보니 화가 났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찜찜함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기에 6살짜리 아이를 이렇게 맡겨두고 전화 한 통이 없는 것일까요? 저녁을 먹이고 서툰 솜씨로 아이를 씻기고 나니 어느새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제 옆에 누워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죠. 그제야 아들 상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벨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저는 잽싸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상현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지쳐있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그리 급했더냐? 수진이는 애를 그냥 던져두고 가다시피 하던데. 여태 전화 한 통 없고.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잔뜩 묻어났을 겁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게 수진이 제일 친한 친구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와서요. 너무 위독하시다고 해서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느라 경황이 없었나 봐요. 아빠한테 미리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친구 어머니의 위독.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경황 없는 상황을 겪어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이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다음부터는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는 말거라. 꼭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 나도 내 생활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점잖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평화가 저의 시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아들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빠. 당연하죠. 제가 수진이한테도 단단히 말해둘게요. 오늘은 저희가 너무 늦어서 준우 데리러 가기가 좀 그러니 하룻밤만 좀 부탁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아버지. 결국 준우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곤히 잠든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기 새처럼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낮 동안 쌓였던 불편한 감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무슨 큰일이 있었겠지. 이번 한 번뿐일 게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지럽혀진 거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장난감을 치우고 그릇을 설거지하고 다시 저만의 고요한 공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일으킨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정말이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일 것이라는 저의 순진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습격 이후 며느리 수진이의 연락 없는 방문은 마치 제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어머니의 병환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라도 있었지요. 하지만 두 번째는 친한 동생의 깜짝 생일 파티, 세 번째는 백화점의 마지막 세일, 네 번째는 갑자기 잡힌 동창 모임으로 그 이유는 점점 더 가볍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 집은 더 이상 저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서예 도구들이 놓여있던 교자상은 어느새 준우의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차지했습니다. 화선지를 펼치고 먹을 갈던 그 위에서 이제는 울긋불긋한 공룡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죠. 고요한 정막 대신 하루 종일 어린이 채널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노래와 대사들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제가 애지중지 가꾸던 텃밭의 작은 상추 몇 포기는 준우가 휘두른 작은 축구공의 짓밟히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시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랜 버최 영감과의 바둑 약속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해 번번이 취소되었습니다. 여보게, 박영감. 자네 요새 무슨 좋은 일 있나? 얼굴 보기가 왜 이리 힘들어?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주 녀석이 와 있어서 말이야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사정 때문에 친구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며느리는 마치 제 시간이 무한정 제공되는 공공재라도 되는 것처럼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것을 가져다 썼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님, 준우가 갑자기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병원만 잠깐 다녀올게요. 라며 아이를 맡기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 아이가 아픈 줄 알고 온 정성을 다해 돌보았지요.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혹시나 싶어 죽까지 쑤어 먹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돌아온 며느리의 손에는 약 봉투가 아닌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언제 아팠냐는 듯 쌩쌩했고요. 그 쇼핑백을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녀의 편안한 쇼핑을 위해 손주를 돌봐주는 편리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례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어김없이 준우를 데리고 온 수진이를 저는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만 밀어넣고 돌아서려던 그녀는 제 단호한 표정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죠. 애미야, 이리 좀 앉아보렴. 저는 일부러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섣불리 화를 냈다가는 나이 들어 쏙 좁아진 시아버지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네, 아버님.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수진이는 불편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되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그녀 앞에 놓아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니?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약속이 있단다. 이렇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면 내가 참 곤란하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든 적어도 반나절 전에는 꼭 전화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이것은 부탁이 아닌 저의 마지막 경고와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내내 수진이는 손톱만 만지작거리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과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아버님. 제가 정말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도 아버님께 미리 연락드리고 싶은데 아시잖아요. 애 키우는 엄마들이 어디 계획대로 되나요? 갑자기 일이 펑펑 터지는걸요. 저도 정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애 키우는 엄마의 고충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가식적인 행동이었죠. 심지어 그녀는 저를 회유하려는 듯 한술 더 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우도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맨날 할아버지 댁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아버님도 준우 보시면 좋으시잖아요. 헤헤.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대화라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녀는 제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요구를 손주를 덜 사랑하는 시아버지의 투정쯤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언성을 높여봐야 결국 상처받는 것은 저 자신일 테니까요. 그날 이후로도 수진이의 행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약속은, 저의 시간은 그렇게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저는 마지막 희망을 아들에게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 제 말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상현이에게 전화를 걸어 낮에 있었던 일을 포함해 그간의 고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상현아, 내 아내가 요즘 너무 무례하게 구는 것 같구나. 내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마다 아이를 맡기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니? 내가 중간에서 아내에게 잘 좀 이야기해 주어야겠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편에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빠, 제가 나중에 수진이한테 잘 타일러 볼게요. 그런데 아빠도 수진이 입장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애 보느라 자기 시간도 없이 사는 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아빠가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해해 달라고요? 지금껏 제 시간을, 제 건강을, 제 인생을 희생하며 이해해 온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게 더 큰 이해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은 제 고통과 불편함보다 아내의 육아, 스트레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됐다. 내가 정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겠다. 저는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캄캄한 어둠이 마치 제 마음속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라 그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평일의 시간제 타가는 어느새 주말 종일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평일의 기습적인 방문만으로도 제 일상은 충분히 망가져 있었지만 주말을 통째로 빼앗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저에게 주말은 일주일간의 피로를 풀고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밀린 책을 읽거나 조용히 낚시를 가거나 혹은 그냥 텅 빈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주말은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저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리고 며느리와 손주가 현관 앞에 서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이는 마치 자기 집에라도 온 것처럼 익숙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준우의 옷과 장난감이 가득 담긴 커다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러 온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살림을 차리러 온 사람 같았죠. 이번 주말에 저희 부부 동반으로 글램핑 약속이 잡혔어요. 월요일 아침에 준우 데리러 올게요. 아버님, 저희 준우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부탁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말투는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저의 의견을 묻거나 허락을 구하는 과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 아버님은 당연히 손주를 봐주셔야 한다는 식이었죠. 그들의 즐거운 주말 계획을 위해 저의 주말은 고스란히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꼬박 이틀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오롯이 준우에게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강요된 희생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준우를 보고 있노라면 저수지에서 한가롭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제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책장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책들을 볼 때면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죠. 저의 주말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강탈당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주에도 어김없이 준우를 맡기고 간 수진이가 잠시 뭘 빠뜨렸다며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다가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마 친구와 통화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야. 지금 잠깐 시댁에 뭐 가지러 왔어. 저는 혹시나 준우가 깰까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응, 준우는 당연히 여기 있지. 주말 내내 아버님 찬스 썼지. 완전 편해. 너도 그냥 시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 가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데. 수학이 넘어 친구가 무언가 물어보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키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싫어하시긴 뭘 싫어하셔. 아버님은 어차피 주말에 약속도 없으시고 집에서 할 일도 없으시잖아. 손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신데. 오히려 우리가 안 오면 서운해 하실걸? 우리 아버님 댁은 완전 전용 놀이방이라니까. 하하. 할 일도 없으시잖아, 전용 놀이방.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죠. 저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불편함과 서운함이 단순한 저의 예민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저의 시간을, 저의 인생을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필요할 때 손주나 봐주는,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늙은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호의와 배려가 이들에게는 조롱과 무시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가 집을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허탈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관계가 사실은 이렇게나 형편없고 기만적인 것이었나. 그날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신체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따라다니며 안아주고 놀아주다 보니 잠잠했던 허리와 무릎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면 허리를 펴기조차 힘들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입니다. 당분간은 무조건 안정을 취하시고 무거운 걸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경고는 제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6살배기 손주를 돌보는 일은 의사가 금지한 모든 행동이 포함된 종합 선물 세트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진단서를 끊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들의 무례한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저를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빠. 병원에서는 원래 다 저렇게 심각하게 말해요. 그건 그냥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거죠. 저희가 주말마다 가서 안마라도 해드릴게요. 아들은 저의 고통을 나이 들미라는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제 건강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자신들의 주말 타가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부자 관계 역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걱정과 공경의 대상인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편의를 위해 희생되어도 좋은 낡고 오래된 가구 같은 존재일 뿐이었죠. 저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처방받은 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약으로는 제 몸의 통증은 잠시 가라앉힐 수 있겠지만 마음의 병은 결코 고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년 중 저에게 가장 의미 있고 성스러운 날을 단 하루만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아내의 기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내가 제 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아내를 기려왔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아내와의 추억에 잠기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들러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하얀 민어와 질 좋은 쇠고기, 그리고 싱싱한 물을 사왔습니다. 정성껏 맑은 민어탕을 끓이고 육전을 부치고 삼색나물을 무쳤습니다. 아내가 쓰던 작은 교자상 위에 서툰 솜씨로 차린 제사상을 올려놓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아내와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나 설레던 순간, 상현이가 태어나 함께 기뻐하던 날, 고된 세월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여주던 밤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소. 상현이도 잘 컸고 준우라는 예쁜 손주도 보았소.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거요. 조용히 아내에게 말을 건네며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아내를 추모하고 오후에는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다녀오는 것이 저만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경건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은색 양복으로 갈아입고 막 현관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띠리리릭 삐리릭 쾅!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잔뜩 상기된 얼굴의 수진이가 준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주말에 입을 법한 화사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사상과 제 옷차림을 보았을 텐데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건부터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오늘 급하게 제주도 가봐야 해서요. 회사에서 갑자기 워크숍이 잡혔지 뭐예요. 준우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것도 아내의 기일에 아이를 맡아달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참지 못할 분노를 느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네. 왜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오늘은 내 시어머니 기일이다. 나도 오후에 납골당에 가봐야 한다. 제 단호한 말에 수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은 이내 짜증과 불만으로 바뀌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님 기일이 뭐 대수라고 그러세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희는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데 그럼 애를 길거리에 버리라는 말씀이세요? 기일이 뭐 대수라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죠. 아내와 함께한 수십 년의 세월이, 아내를 향한 저의 그리움과 사랑이 이 여자에게는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존중의 부재를 넘어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그리고 이런 여자를 아내로 둔 내 아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분노가 들끓었지만 놀랍게도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고 싶은 충동 대신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이성이 제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마음이 선명하고 차분해지는 기이한 경험이었죠.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준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반응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수진이 쪽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그럼 준우 잘 부탁드릴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서 있는 준우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아내의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피어오르던 향은 이미 다 타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향로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끝내자. 이 모든 것을. 이 집, 이 동네,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모두 벗어던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내 남은 인생의 단 1초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게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라는 이름을 빼앗고 무급 보모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내 추억과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들에게서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름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빼앗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나의 마지막 저항이자 가장 절박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그날 아내의 기일에 저는 제 인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아내의 기일, 그 끔찍했던 날 이후로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앞에서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힘없는 늙은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무례함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저를 대하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어수룩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완벽한 탈출을 위해서는 그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제 비밀 작전은 동네 도서관의 컴퓨터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집 컴퓨터를 사용했다가는 아들 녀석이 나중에라도 검색 기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서관 구석 자리에 앉아 제2의 인생을 보낼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가 급한 일을 핑계로 한두 시간 만에 달려올 수 없을 만큼 멀어야 한다. 둘째, 아내가 좋아했던 바다가 보이는 곳이어야 한다. 셋째, 혼자 지내기에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담한 공간이어야 한다. 전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부산이나 여수는 너무 멀었고 서해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이 머문 곳은 바로 강원도 속초였습니다. 서울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서도 설악산의 웅장함과 동해의 푸르름을 동시에 품은 곳. 그곳이라면 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초 시내의 부동산 매물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동명항 근처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베란다에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평수도 혼자 살기에 딱 적당했고 가격도 지금 사는 집을 판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저는 그 아파트의 사진과 정보를 제 낡은 수첩에 꼼꼼히 옮겨 적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자 제 계획은 한층 더 구체화되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은 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해야만 했죠. 저는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이자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김 사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고생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여보게, 김 사장. 나 박진석이야. 자네 사무실로 지금 가도 괜찮겠나? 며칠 뒤 저는 김 사장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반가워하면서도 제 굳은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박영감, 무슨 일 있나? 얼굴이 왜 이리 안 좋아? 저는 차를 한 잔 얻어 마시며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집을 좀 팔아야겠네. 김 사장은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뭐? 집을? 아니, 그 좋은 집을 왜 갑자기 팔아? 아들 녀석이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사정이 좀 생겼네. 이유는 묻지 말아주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서 김 사장은 이것이 단순한 변덕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네만 믿고 맡기는 걸세. 조건이 있네. 첫째, 최대한 빨리 팔아야 하네. 둘째, 절대 소문이 나면 안 되네. 특히 우리 아들 상현이 녀석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이야. 할 수 있겠나? 김 사장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겠네. 자네가 그 정도까지 말하는데 내가 어찌 이유를 묻겠나. 걱정 말게.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네. 나만 믿으라고. 믿음직한 친구의 그 한마디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제 외로운 싸움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맡기고 가는 날은 오히려 제게는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거실에서 준우와 함께 만화를 보고 그림을 그리며 평범한 할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이사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고에 저 괴짝을 정리해야지. 내일은 서재의 낡은 책들을 버려야겠다. 준우가 잠든 밤이나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돌아간 후에 새벽 시간을 이용해 저는 조금씩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창고였습니다. 창고 안에는 저의 젊은 시절과 아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의 낡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엉덩이를 흔들던 녀석,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던 녀석, 제 목에 매달려 환하게 웃던 녀석.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아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멀어져 버렸을까요? 아내의 유품 상자도 열었습니다. 빛바랜 편지들, 손때 묻은 뜨개질 도구, 우리가 함께 여행 가서 주워온 조약돌. 상자를 정리하는 것은 마치 제 심장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이 모든 추억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망설이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기일의 며느리가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그 말을 떠올리면 저의 망설임은 다시 분노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이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단호하게 구분했습니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작은 앨범 하나와 제가 아끼는 벼루, 낚싯대. 딱 그 정도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리거나 제가 떠난 뒤 남겨진 이들의 몫으로 두기로 했죠. 텅 비어가는 창고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얽매고 있던 과거의 인연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시간과 짓밟혔던 존엄을 정리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상자에 먼지가 쌓이듯 제 마음에 쌓여왔던 응어리들을 저는 그렇게 하나씩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밀 작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저의 연기력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제 오랜 친구 김 사장은 정말 유능했습니다. 제가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집을 보러 오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해왔죠. 문제는 그날이 토요일 오후, 즉 며느리인 수진이가 어김없이 준우를 데리고 올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이 위기만 잘 넘기면 제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보다 한 발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전에 미리 전화를 걸어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미야, 나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는 준우 데리고 오지 않는 게 좋겠구나. 수화기 너머의 수진이는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네. 왜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청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부부 동반으로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 옛날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술이나 한잔할 텐데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서로 불편하지 않겠니? 제법 그럴듯한 핑계였습니다. 동료 모임이라는 말에 수진이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럼 재미있게 노세요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태연한 척했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김 사장이 젊은 부부 한 쌍과 함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들을 맞이했죠. 아이고, 김 사장. 어서 오게. 이분들이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인가? 젊은 부부는 제 정갈한 집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가꾸던 작은 정원을 보며 어머,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이런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습니다. 아내와 나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이 이제 곧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현실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러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허허, 좋긴 뭐가 좋습니까? 아들 녀석이 하도 성화라 자기네 집 가까운 아파트로 옮길까 해서 내놓은 겁니다. 나는 이 집이 좋은데 자식들 등살에 못 이기는 척하는 거지요. 김 사장은 제 말에 능청스럽게 장단을 맞추며 집의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는 내내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이삿짐 박스들을 들키지 않을까, 제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않을까. 1시간 남짓한 시간이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부부가 돌아간 후 김 사장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박영감, 배우 해도 되겠어. 아주 감쪽 같았네. 저 부부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집을 보고 갔던 젊은 부부가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제 계획의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1박 2일로 짧게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둘러댄 뒤 김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테이블 위에는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제 이름 석자와 집 주소가 적힌 그 종이 한 장이 제 지난 수십 년의 삶을 증명하는 동시에 끝내는 문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수인인 젊은 부부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 역시 아내와 함께 이 집을 처음 계약하던 날 저런 표정을 짓고 있었겠지요.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한 배경이 된다는 사실이 묘한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 박 선생님. 여기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김 사장의 말에 저는 품속에서 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도장을 손에 쥐니 그 무게가 마치 제 인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도 괜찮은 것인가? 하지만 이내 며느리의 모진 말들과 아들의 무심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제 망설임은 다시 단단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꽝!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이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김 사장은 제게 두툼한 계약금 봉투를 건넸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저는 동네를 한 바퀴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던 낡은 시장, 준우의 손을 잡고 건넜던 횡단보도, 최영감과 바둑을 두던 공원의 벤치. 이 모든 풍경들과 조용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온전한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집에 새 들어 사는 이사 날짜만 기다리는 임시 거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삿날을 며칠 앞둔 어느 평일 오후, 저는 검은 양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버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동네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눈에 그리고 마음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납골당은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새겨진 차가운 벽 앞에서 저는 아내의 이름과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간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깨끗한 수건으로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여보, 나왔소.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 이사 가네. 당신이랑 내가 함께 살던 우리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떠나기로 했어. 못난 남편이라 미안하네.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보, 나도 이제는 좀 살고 싶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박진석이라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네. 저 아이들은 우리 아들, 며느리는 우리가 함께 일군 이 소중한 삶을 존중해주지 않았어. 당신을 향한 나의 그리움마저 모욕했소. 그래서 나는 떠나기로 결심했네. 당신이 잠든 이곳에도 이제는 자주 오지 못할 거야. 부디 나를 용서해주게. 그리고 하늘에서나마 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게. 저는 아내에게 제 모든 계획과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변명이자 고해성사였고 또 새로운 삶을 위한 허락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아내의 사진 앞에서 울고 웃으며 이야기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아내도 분명 저를 이해해 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 행복을 바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납골당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와의 작별은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작전 실행일, D-Day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텅 비어가는 집안을 유령처럼 배회했습니다. 짐은 대부분 어젯밤에 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세월의 흔적이 먼지처럼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액자를 걸었던 못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릴 때마다 지난 수십 년의 시간이 함께 울리는 듯 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약속했던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김 사장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가장 신속하고 조용하게 일 처리를 하는 팀으로 섭외한 터였습니다. 직원들은 묵묵히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남은 짐들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상자에 담겨 집 밖으로 실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가 아끼던 흔들의자가 옮겨질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뻗어 낡고 반질반질해진 팔걸이를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아내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조심히 다뤄주세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에 이삿짐 센터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의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 집은 완벽하게 텅 비었습니다. 휑한 거실에 서 있으니 이 집이 너무나도 넓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창가로 다가가 제가 가꾸던 작은 정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방울토마토 몇 개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토마토는 이제 새로운 주인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짐이 빠져나간 후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써두었던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담담하게 눌러 쓴 제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편지지를 수십 번 고쳐 썼습니다. 분노나 원망을 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사실과 저의 확고한 결심만을 전달하고 싶었죠.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상현이와 수진이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난 후일 것이다. 너희에게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고 어린이집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너희에게 나는 더 이상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호출할 수 있는 무급보모일 뿐이었다. 나는 너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도 나만의 시간이 있고 나만의 계획이 있고 나만의 인생이 있다. 너희는 나의 시간과 인생을 존중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내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마저 짓밟았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너희에게서 빼앗겼던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떠난다. 이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다. 한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다. 나를 찾지 마라. 내 새로운 주소도 연락처도 너희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책임 아래에서 아이를 키우고 너희의 삶을 살아나가거라. 나 역시 내 남은 인생을 오롯이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안녕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럼 이만. 편지를 식탁 정중앙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텅 빈 집에 남겨진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본 뒤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철컥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속초로 가는 가장 빠른 버스표를 끊었죠.
일부러 자가용을 처분하고 버스를 택한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터미널의 붐비는 인파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익명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저를 누군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속초로 향하는 수많은 승객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익숙했던 서울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의 다리들을 건너고 높이 솟은 빌딩 숲을 지나 버스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도시의 삭막한 풍경이 점점 사라지고 푸른 논과 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풍경이 바뀔수록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지났을까, 저는 주머니에서 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연락처가 담긴 저의 과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뒷면 덮개를 열어 유심칩을 빼냈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심칩을 버스 창문 틈으로 밀어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쌩쌩 달리는 버스 창밖으로 날아간 유심칩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단절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3시간 남짓 달렸을까, 버스 차창 밖으로 마침내 푸른 동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푸른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갈매기들의 끼룩거리는 소리.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릿하면서도 시원한 바다 내음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속초 터미널에 내려 버스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닌 오롯이 박진석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는 어김없이 준우의 손을 잡고 제 집을 찾았을 겁니다. 아마 주말에 있을 친구들과의 호캉스를 기대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할아버지. 준우가 외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이는 익숙하게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죠. 어라? 아버님 주무시나?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이제는 제 집 비밀번호보다 더 익숙하게 사용하던 그 번호를 눌렀을 겁니다. 띠띠띠띠 하지만 이어진 것은 문이 열리는 경쾌한 소리가 아닌 차갑고 기계적인 경고음이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뭐야? 수진이는 당황해서 몇 번이고 다시 번호를 눌러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을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소파도 텔레비전도 손주가 어지럽히던 교자상도 그 무엇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마치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편에 꽂힌 부동산 팻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붙어있는 SOLD 매매 완료라는 붉은 스티커를 발견했겠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수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남편인 상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마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거의 비명에 가까웠을 겁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당신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 집이 텅 비었다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아들 상현이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제 집 앞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의 아내와 아들을 마주했겠죠. 그 역시 텅 빈 집안을 들여다보고는 제 친구인 김 사장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이미 한 달 전에 매매 계약이 완료되었고
오늘 오전에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끝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겠죠. 넋이 나간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던 그때 상현이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남긴 편지였죠. 둘은 허둥지둥 집 뒤편, 제가 가끔 열어두는 작은 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서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이곳을 떠난 후일 것이다. 편지를 읽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을 겁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다시 파란색으로 변해갔을 테고 상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반복했을 겁니다. 제가 남긴 담담한 문장들은 그 어떤 질책이나 욕설보다도 더 날카롭게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을 테니까요. 편지를 다 읽은 후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었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아버지 관리 좀 잘했어야지. 어떻게 아버지가 집을 팔고 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상현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을 겁니다. 나 때문이라고. 당신이야말로 아버지를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않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아버지 기일에 그따위 망언만 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추한 싸움이 텅 빈 집안을 가득 메웠을 겁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자신들에게 닥친 이 불편한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었겠죠. 그들의 발밑에서 영문도 모르는 준우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추한 싸움도 잠시 그들은 당장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진이가 그토록 고대하던 친구들과의 호캉스는 시작도 해보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취소해야 했죠. 미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 다음에 내가 꼭 살게.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을 겁니다. 상현이 역시 갑자기 닥친 독박 육아의 현실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테고요.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모든 자유와 여유가 사실은 아버지의 희생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부부는 지쳐 골아떨어진 준우를 가운데에 두고 엉망이 된 자신들의 집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을 겁니다.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풍경이 마치 제가 늘 마주해야 했던 현실의 축소판처럼 보였겠죠. 그들은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뼈아프게 실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무료 아이 돌보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보루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의 증발은 아들 내외의 삶에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들은 처음 며칠간은 제가 잠시 화가 나서 어디가 있을 뿐 곧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상현이는 제 행방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최영감에게도 다른 노인정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 박영감 요즘 통 안 보이던데. 어디 여행이라도 갔나?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살던 집을 중개한 김 사장에게까지 찾아가 애원했지만 김 사장은 매도인의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입을 굳게 닫았다고 합니다. 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연락이 두절되고 저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아들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밤 상현이는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들어와 엉엉 울며 수진이에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내가 불효자식이야. 내가 나쁜 놈이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 나는 마누라 눈치나 보면서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어. 다 나 때문이야. 그것은 뒤늦은 후회였고 무력한 자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의 후회는 제가 그에게 보낸 가장 혹독한 대가였습니다. 수진이 역시 남편의 자책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 또한 자신의 이기심과 무례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저의 부재는 그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수진이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백화점 문화센터의 필라테스 강좌와 브런치 모임을 대부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약속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녀의 모든 스케줄은 아이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에 맞춰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시간제 아이 돌보미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10,000원이 훌쩍 넘는 비용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낯선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부부 중 누가 연차를 낼 것인가를 두고 아침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야 했죠. 오늘은 당신이 연차네. 나 어제 중요한 회의 때문에 밤샜단 말이야. 뭐, 나는 뭐한가 한 줄 알아. 지난번에도 내가 냈잖아. 이번엔 당신 차례야. 그들은 매일같이 싸웠다고 합니다. 육아 문제로, 돈 문제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묵묵히 감당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차려주던 따뜻한 저녁 식사, 제가 재워주던 평화로운 밤, 제가 벌어주었던 그들만의 자유로운 시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그것을 모두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로 시작된, 그러나 반드시 필요했던 그들만의 성장통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그들의 삶도 저 없는 현실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친구 김 사장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들 상현이가 제게 쓴 편지를 부동산에 맡기고 갔다는 것이었죠. 김 사장은 그 편지를 제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속초의 작은 아파트, 바다가 보이는 제 서재에서 아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에는 아들의 고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구구절절한 사과와 반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식 상현입니다.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편지라도 남깁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서야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온전히 저희 둘의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의 시간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아버지의 삶을 담보로 저희의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내의 무례함을 막지 못했고 아버지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존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기일에 저희가 저지른 짓은 평생을 후회하고 속죄하며 살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게만 지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저희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불효자식 상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의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예상보다 아들은 더 깊이, 그리고 더 아프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더 이상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없었습니다. 오직 진솔한 반성과 후회만이 담겨 있었죠. 제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단단한 얼음덩이가
그 편지 한 장에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장 그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속초에서의 제 삶은 한마디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잿빛이었다면 이곳에서의 삶은 총천연색으로 빛났습니다. 아침이면 알람 소리가 아닌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면 비릿하지만 상쾌한 바다 내음이 밀려 들어왔고 저는 매일 아침 해변을 따라 1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노인복지관의 서예 교실에 나갔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먹을 갈고 붓을 놀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누구도 저를 누구의 아버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글씨를 참 잘 쓰시는 박 선생님으로 대할 뿐이었죠. 오후에는 동네 낚시꾼들을 따라 방파제에서 낚싯대를 들이우기도 하고 중앙시장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을 사다가 저녁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온전한 제 시간은 제 몸과 마음을 놀랍도록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허리 통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늘 찌푸려져 있던 미간도 활짝 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웃고 있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요.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반성할 시간이, 저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 한 계절이 바뀌고 저는 제가 이곳에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는 있다고 알려줘야지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이토록 질긴 것일까요? 저는 큰 맘을 먹고 새로 산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낸다. 너희도 잘 지내거라. 주소도 안부 인사도 그 어떤 감정도 섞지 않은 건조한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나는 너희 없이도 잘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삶을 잘 살아내거라. 관계의 주도권은 이제 완벽하게 저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연락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부디 건강하세요. 답장에는 수많은 느낌표와 함께 아들의 절박함과 안도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이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는 온전히 그들의 노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온 지 꼬박 1년이 되던 어느 청명한 가을날, 저는 아들에게 제 주소가 담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제게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고 아들 내외에게는 혹독한 반성과 성장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문자의 한 구절을 덧붙였죠. 오고 싶으면 주말에 잠시 들러라. 그 문장에는 너희를 용서했다는 뜻도 보고 싶다는 애틋함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찾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온전히 저의 의지에서 비롯된 허락일 뿐이었습니다. 약속한 주말, 저는 아침부터 조금 분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집안을 쓸고 닦고 창문을 활짝 열어 시원한 속초의 바닷바람으로 집안 공기를 갈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는 다른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담담한 준비와도 같았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무슨 말을 할지 수만 가지 상상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저 오는 그대로를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까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년 전 저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던 그 날카롭고 기습적인 소리와는 전혀 다른 맑고 정중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서 있는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서 동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손주 준우. 1년 만에 마주한 아들 상현이는 어깨가 조금 좁아지고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우유부단함 대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고단하게 내려앉은 눈빛을 하고 있었죠. 며느리 수진이는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과 머리 모양, 짙은 화장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하다 못해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얼굴 위로 예전의 오만함과 이기심 대신 낯선 겸손함과 미안함이 뚜렷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제가 좋아하던 황금향이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와 속초에서는 구하기 힘든 서울의 유명 빵집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온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준우였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 따위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준우는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그 작은 몸을 품에 안는 순간 1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의 빗장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훌쩍 커버린 키, 묵직해진 무게. 제가 놓쳐버린 1년의 세월이 아이의 온기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준우 많이 컸구나. 제가 아이를 안아 올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뒤따라 들어오던 수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빵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망설임 없이 제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한 아파트에 그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예전과 같은 자기 연민이나 변명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후회와 반성의 무게만이 담겨 있었죠. 제가 아버님의 시간을, 아버님의 삶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님 건강도 생각지 않고 제 편하자고 아버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어머님 기일에 제가 드렸던 그 모진 말씀은 평생을 후회하고 속죄해도 부족합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신 얼굴 뵈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들 상현이가 당황하며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수진이는 어깨를 들썩이며 바닥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자 상현이는 아내를 일으키는 것을 포기하고 그 옆에 서서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지,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탓하기 전에 저를 먼저 꾸짖어 주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준우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지난 일이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과일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제야 세 사람은 고개를 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를 내어주었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준우는 제가 미리 사둔 공룡 장난감을 가지고 거실 바닥에서 조용히 놀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그저 날씨 이야기나 준우의 어린이집 이야기 같은
중요하지 않은 대화들만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과 대화의 행간에서 저는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찻잔을 다시 채워주려 하자 화들짝 놀라며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괜찮다. 내가 하마라고 말하자 그녀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고 공손히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상현이는 더 이상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 않았고 연신 제 눈치를 살피며 혹시 제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온 김에 하룻밤 자고 가겠다거나 저녁이나 사달라고 했을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제 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 상현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귀한 주말에 쉬셔야지요. 저희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에는 더 있고 싶지만 아버지를 위해 이만 물러나겠다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준우는 제게 손을 흔들며 할아버지, 또 올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아들과 며느리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화해가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거나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온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준우가 서툰 솜씨로 그린 공룡 그림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며느리가 사온 향긋한 과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쓰던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어 붉은 노을이 수평선을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가족이라는 핑계로 가해지는 희생. 저는 그 지긋지긋한 굴레를 제 손으로 끊어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그래요. 가끔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틋하게 만나는 것이 어쩌면 진짜 가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셈입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붉은 노을이 완전히 사그라들고 밤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저 평화로운 바다처럼 고요하고 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의 주인은 이제 온전히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